느바로 넘어갈 텐데 느바 들어가기 전에 형님도 추천 주사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NBA가 참 어렵다고 제가 밑에 깔고 갔는데 이렇다 쓸만한 지표가 별로 없습니다. 자, 디트로이트 대 토론토 후반기가 벌써 이제 거의 모든 팀들이 10경기를 소화를 했었어요. 후반기 10경기 지표를 봤더니 토론토는 오바 쪽으로 많이 가는 게 보이고 디트로이트는 보그다노비치를 판매한 이후에는 언더세가 눈에 띈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디트로이트가 요즘 봤을 때는 조금 오바 게임도 많이 하거든요. 내일도 디트로이트 대 토론토면은 이게 그 결장을 보고 갈 수가 없는 경기예요. 지금 토론토 쪽에서는 퀴클리나 게트주가 퀘셔너블이다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서 토론토 쪽에 좀 결장이 약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RJ 바렛도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고, 토론토가 덴버한테 119대 125로 그래도 많이 비비면서 패배를 했잖아요. 특히 전반전에는 많은 득점 기록하고 패배를 했는데 이날 보면 좀 고르게 득점을 했어요. RJ 바렛이 26득점, 브루스 브라운 13득점, 그레이디 17점, 올리니 24점 막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외쪽으로 존 테이포터나 맥다니엘스도 10점 이상 기록을 해줬고, 그래서 토론토가 확실한 에이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점수가 분산되었고 많이 터지고는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할 만해요. 지금 여기 라인업에 없는 애들 중에서는 뭐 존 테이포터나 데일런 맥다니엘스, 그레이디 딕 이런 친구들이 득점을 지원해줄만 하다 이런 얘기들 할 법하고, 뭐 디트로이트는 저번처럼 아웃사이더 탐슨이 직전 경기는 결장을 했고 오늘은 퀘셔너블이잖아요. 저 자리는 뭐 폰테키오가 올 수도 있고 아웃사이더 탐슨이 올 수도 있는데, 폰테키오가 뛴다면은 외곽에서의 지원을, 아웃사이더 탐슨이 뛴다면은 좀 운동 능력 이런 면에서 팀의 좀 템포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경기 예측은 일단은 승패 예측은 안 할 것 같고요. 그냥 오바 정도만 좀 보려고 합니다. 디트로이트가 제가 뭐 보그다노비치 판매 이후에는 점수를 찍는 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댈러스와의 경기도 266점 다득점 경기가 있었고, 브루클린 같은 언더팀과의 경기에서도 230점 가량 득점이 나왔었고요. 직전 샬럿과의 경기도 114점 정도 넣어주는 좋은 모양새가 있었다. 디트로이트가 요즘에 3점이 잘 안 터지긴 하는데 그래도 인사이드 공략이 꽤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토론토도 지금 보면은 좀 느리지만은 세로 수비가 되는, 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올리닉이잖아요. 사실 올리닉은 이 친구는 빅맨치고는 외곽에서나 약간 패스 센스 그런 게 있는 빅맨이지 수비적으로는 뭐 대단히 가치가 있는 빅맨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토론토의 라인업을 보면은 뭐 브루스 브라운이나 오차이 악바지, 키클리, 게트주 다들 수비적으로는 사실 대단한 플러스라고 보기는 어려운 라인업입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좀 오바 게임을 보고는 있는데 이 경기도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토론토의 지금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상대팀한테 오펜 리바를 많이 내준다는 건데, 디트로이트는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강점이 없는 팀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토론토는 여러 차례 제가 페이스가 상당히 빠른 팀이고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에는 페이스가 상당히 빨라졌다, 야투 시도도 많고 상대팀한테도 야투를 많이 내주는 팀이다, 서로 간에 기회를 많이 엿보는 팀이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해보네요. 그리고 또 스카티 반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는 토론토의 경기가 어떻게 바뀌냐 봤더니, 반지가 없을 때 일단 5.4점가량 토론토가 손해를 보는데 오히려 반지가 없으면은 오바 쪽으로 더 간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반지가 그 손 쪽의 부상 때문에 계속해서 결장을 하고 있는데, 반지가 없을 때 토론토를 보니까 팀이 좀 오바 쪽으로 오히려 가더라. 이런 것들 생각하면 233.5가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못 건드릴 기준점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올랜도 대 브루클린 경기. 내일 205.5 기준점을 받은 경기가 두 경기 있어요. 올랜도 브루클린이랑 그 멤피스 대 샬럿, 이렇게 두 경기들이 205.5로 굉장히 낮은 기준점이거든요. 올랜도나 브루클린이 좀 비슷비슷해요. 양 팀 다 공격은 잘 못하고 수비는 잘하는 팀들. 특히 올랜도가 리그에서 후반기 실점이 가장 적은 팀이에요. 근데 비교적 이제 야투 방어이나 3점 방어는 이런 실점, 1등이 실점이 가장 적은 거에 비해서 야투 방어이나 3점 방어는 그렇게 높진 않은 편이다. 그리고 브루클린 역시 실점은 5등 수준으로 괜찮은데 야투 방어율이나 3점 방어율이 그에 준하는 정도로 좋지는 않다. 이런 것들 여러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팀 다 보면은 지금 브루클린도 상대한테 자유투도 잘 안 주면서 3점슛 시도나 야투 시도 이런 것들을 3등, 4등 정도로 잘 억제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만하고, 인사이드 수비력이나 3점 수비력 이런 것도 좋고 페이스도 굉장히 느린 팀이죠. 브루클린이 확실히 후반기에는 언더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셈이고, 올랜도는 말할 것도 없죠.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2위에다가 오피트인의 야투방을 굉장히 단단하고 3점 수비는 리그 중위권 정도. 상대팀의 야투수를 가장 적게 통제를 하고 있고 3점도 가장 이건 얘네다. 올랜도가 얘네가 시도도 굉장히 적다. 공격 시도도 야투 시도가 굉장히 적고 3점 시도도 굉장히 적다. 상대팀 역시 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게 던지게끔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 기록에서 아마 올랜도가 1위로 올라섰을 거예요. 올랜도가 80.7회로 전체 1위, 브루클린이 81.2회로 전체 2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리그에서 현재
상대팀을 가장 못 던지게 하는 1, 2등끼리 만나는 팀들이거든요. 야투 시도로 보면은 올랜도가 가장 적고 80회로 가장 적고 브루클린은 86.1회, 한 8번째 정도로 적은 편인데 어쨌든 양팀 다 적게 시도하고 못 던지게 하는 그런 팀들의 색깔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올랜도 역시 페이스가 상당히 느립니다. 저는 일단은 언더 볼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팀들 올랜도나 브루클린은 앞서 말씀드린 멤피스나 샬럿에 비해서는 얘네들은, 그러니까 멤피스나 샬럿은 워낙에 서로 못하고 늠농구를 펼치는 팀이라면은 올랜도나 브루클린은 수비 실력이 있어가지고 언더가 뜨는 팀이다. 좀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양팀 다 큰 결장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올랜도가 그리고 리그에서 아까 3점 시도가 가장 적다고 했는데, 근데 또 브루클린이 클렉스턴이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때는 엄청난 이런 블락 능력이나 그런 것들, 세로 수비, 범용성 있는 수비로 디펜시브 그 루키였나? 거기에도 올라갔던 선수예요. 그 정도로 수비 실력도 있는 친구고, 뭐 DFS나 미칼 이런 친구들의 수비력도 말할 것도 없죠. 여러 가지로 언더를 볼만한 경기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승패 방향은 일단 6.5ND는 조금 커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올랜도 쪽을 보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핸디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올랜도의 승 쪽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몇 번 올랜도가 홈이랑 원정 차이도 꽤나 있는 팀이다. 홈에서는 올 시즌 21승 9패, 원정은 16승 19패로 홈에서 확실히 좋고, 홈으로 오면은 득점은 5점 많아지는데 실점은 4점가량 줄어든다. 이런 것도 얘기해 드렸었죠. 브루클린은 홈에서 16승 18패인데 원정으로 가면은 10승 21패. 원정으로 가면은 브루클린은 득점이 한 4점 줄어들고 실점은 5점가량 많아지는, 서로 양팀이 반대되는 모양새가 많이 있다고 했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올랜도를 좋게 볼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인디애나 대 시카고. 일단은 인디애나는 후반기에도 오바팀의 색깔을 띠기는 하나 생각보다 점수는 많이 안 난다. 자세히 보면은 후반기 인디애나가 119.4득점에다가 실점은 115.7점가량. 그러니까 공격도 막 전반기에 비해서는 최상위권이 아니고, 뭐 5등 정도면 나쁘진 않지만 일단 3점이 잘 안 터집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인디애나는 상대팀의 리머택을 많이 하는 그런 팀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구성상 이게 시카고가 드러먼드 같은 애들을 조금 중용을 한다면은 인디애나 이런 골밀 러쉬를 막을만 하지 않나. 물론 부세비치나 드러먼드나 얘네들이 리바운드 사수는 정말 잘하는데 블락킹 능력은 별로 없는 애들이거든요. 그게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인디애나가 다른 날들보다 뭐 네이스미스, 시아캄, 터너, 뭐 제일런 스미스, 오비 토핑 이런 애들이 상대 이런 시카고의 림을 노리고 돌진에 들어가는 그런 거는 조금 통제를 받을 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긴 있어요. 요즘에 할리버튼이 제가 어제도 좀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할리버튼을 통제할 만한 도스무나 카루소 같은 좋은 앞선 수비들도 있는 편이고 사실 시카고가 상성상으로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인디애나가 올 시즌 백투백일 때는 총 11경기 동안 2승 9패였었다. 특히 백투백일 때는 상대한테 엄청나게 얻어맞는 부분들이 이렇게 눈에 띈다. 평균적으로 126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인디애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 경기가 어려운데 저는 그런 면에서 시카고의 플랜을 좀 볼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핸디값이 좀 적은 것 같아요. 3.5 정도면은. 그리고 언더오버도 시카고가 생각보다는 점수가 꽤 나서 오바를 볼만도 한데 오히려 인디애나가 후반기에는 좀 점수가 안 나는 편이고, 자 평균적으로 인디애나 지금 후반기 10경기 동안 한 235득점 정도 해주고 있거든요. 적은 편이죠. 그리고 시카고는 후반기 10경기 동안 226점에 그치고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사실 언더오버도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시카고가 인디애나 이런 공격들을 막아낼 만한 꽤 괜찮은 상성이 있다. 그런 것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언더오버도 좀 어려운데 저는 일단은 그래도 오바를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인디애나의 3점 슛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 네, 그리고 양팀 다 보면은 서로 야투 시도가 적지는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오바를 보는 그런 좀 배경이 될 것 같은데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 덴버. 자, 덴버가 일단은 원정인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제가 덴버가 후반기에 상당히 잘 치고 나가고 있는 팀이다. 어느덧 서부 2위까지 다시 복귀를 했는데 최근에 덴버가 그 원정에서도 3연승 달리고 있기는 해요. 레이커스, 골스, 포틀 3연승 달리고 있어서 뭐 원정에서 이런 아쉬움도 조금 떨쳐낸 상태이기는 하다. 최근 이제 10경기 정도, 10경기 동안 9승 1패이고 뭐 여러 가지 잘하고 있고요. 피닉스한테 발목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압도적인 홈 성적을 바탕으로 잘해주고는 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띄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마이애미는 최근에 워싱턴한테도 지고 오클한테도 지고 댈러스한테도 졌어요. 좀 마이애미가 요즘에 아쉽습니다. 한창 제가 마이애미가 그 연패를 박다가 애들도 많이 돌아오고 하면서 막 연승도 다시 달리고 후반기 혹은 이제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로는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마이애미는 약간 아쉬워요. 제가 마이애미를 좀 이제 후반기에 다크호스로 꼽던 시절도 있었는데 사실 요즘의 행보를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이애미 최근 9경기 동안
득점이 일단은 별로 안 찍히고 있고 3점 슛은 40%가량으로 터지는데 수비적으로도 막 아주 최상위권 레벨도 아니에요. 원래는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수비팀이었는데 요즘에 마이애미는 그렇지는 못하더라. 그 다음에 덴버도요. 사실 요즘에 좀 아쉬워진 게 수비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 들어서 토론토한테 119실점, 유타한테 121실점, 피닉스한테 117점 쳐맞고 졌고 이러면서 후반기에 특히 최근 한 5경기 정도 동안 이 덴버의 수비력이 좀 아쉽습니다. 최근 5경기 실점이 116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나와있는 이런 수비 지표보다도 오히려 더 안 좋더라. 그게 아쉬워 덴버가. 근데 일단은 마이애미 대 덴버 경기, 또 마이애미 홈이고 덴버는 원정이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언더를 봄직은 한 것 같은데 215.5는 너무 낮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 3월 1일날 한번 맞붙었는데 그날 덴버의 홈에서 97대 103 대 97로 덴버가 승리를 한 바가 있었고 200점밖에 안 나는 언더 경기였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언더를 바라보긴 하는데 그 경기도 사실 덴버가 좀 여유롭게 승리를 할 만한 경기였는데 좀 뒤쪽 좀 늙음하게 좀 쫓기기도 했었고 덴버를 더 좋게 보긴 하는데요. 워낙에 요즘에 마이애미가 좋았던 시절 그 정도의 경기력이 안 나오고 있어갖고 덴버를 좋게 보긴 하는데 덴버도 원정 얘기를 하면은 홈에서는 27승 6패, 원정 18승 14패. 원정으로 가면은 득점력이 거의 한 8점가량 줄어들고 실점은 2점가량 많아지는 그런 모양새가 있고요. 마이애미는 홈이나 원정이나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원정에 비해서는 마이애미는 홈에서 득점이 6점, 실점도 한 6점가량 많아지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언더오버는 조금 어려워. 마이애미가 홈에서는 점수가 많이 나는 편이고 덴버는 원정으로 가면은 그 좀 득점력이 많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경기 예측이 어려운 편인데 저는 그래도 덴버 쪽을 좋게 볼게요. 아무래도 요즘에 행보 자체가 마이애미보다는 덴버가 확실히 나아. 마이애미는 3연패, 덴버는 3연승이고 그 더 넓게 봐도 마이애미보다는 덴버가 좋은 행보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뉴올 대 클블. 제가 요즘에 뉴올리언스를 좀 좋아해요, 사실. 그리고 내일 클리블랜드도 지금 모블리도 없고 스트러스나 웨이드 이런 좀 부속품들 그런 친구들이 없다. 내일 뭐 미첼이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그 내일도 홈이잖아요. 얘네들도 홈이랑 원정이랑 대단한 차이가 있지 않아. 홈에서 18승 12패, 원정에서 21승 13패로 원정은 상당히 잘하는 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홈이나 원정이나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원정이나 홈이나 실점은 비슷하고 홈에서는 이제 득점이 한 1.5점가량 좋아지는 그 정도밖에 없는데 반면에 이제 클리블랜드도 홈에서는 22승 13패, 원정 19승 11패. 원정으로 가면은 득점도 줄어들고 실점도 줄어드는 모양새가 있다. 그런 것들은 얘기할만 해요. 일단 후반기 보면은 클리블랜드가 수비적으로 뭐가 없다. 지금 뭐 모블리도 없고 하긴 하지만은 수비적으로 전반기에는 분명 클리블랜드가 손에 꼽히는 디펜시브 레이팅 팀이었는데 후반기에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 얘가 저기 오른쪽에는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한 5등 정도 된다, 클리블랜드가 이렇게 써놨는데 최근 다시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클리블랜드의 디펜시브 레이팅 18등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이거를 이제 또한 주중에 한번 수정을 하긴 할 텐데 여기 있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18등까지 떨어졌다. 그만큼 클리블랜드가 후반기에는 수비적으로 별 볼 일 없는 팀이다, 이런 것도 얘기할만 하고 공격 면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죠. 3점이 그나마 조금 버텨주긴 하지만은 득점도 적고 야투율도 좀 하위권이다. 반면에 뉴올리언스는요, 뉴올리언스가 후반기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1위 팀이에요. 제가 여기는 지금 6등 정도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105.3점까지 디펜시브 레이팅이 오르면서 후반기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1위가 뉴올리언스다. 그리고 넬 레이팅, 공격이나 이런 그 오펜시브 레이팅, 디펜시브 레이팅 마진으로 살펴도 넬 레이팅 상으로 12.2, 보스턴에 이어서 2등입니다. 뉴올리언스가 막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아주 좋은 팀이라는 소리예요. 공격 면에서도 3점 전체 2등, 그리고 득점도 전체 10등 정도로 좋은 농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 좀 보이죠. 공격도 상위권에 속하고 수비력은 거의 뭐 세 손가락 안에 든다, 이런 수준이거든요. 저는 뭐 내일 솔직히 말해서 미첼이 있든 없든 뭐 미첼한테 이런 락다운 수비수인 허브 존스 같은 애들도 있고 저는 뉴올 쪽을 좋게 볼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 경기도 아무래도 상대가 클리블랜드 정도 되는 팀이다 보니까 6.5 정도 되는 이런 핸디값은 사실 좀 갸우뚱하긴 합니다. 뉴올리언스의 강점은 원정에서도 굴하지 않고 많이 이긴다는 건데 일단 홈에서는 뚜렷한 강점은 없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일단 뉴올 쪽 좋게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언더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언더를 간다는 거는 뉴올리언스의 색깔대로 가긴 가겠다. 근데 역시 218.5는 너무 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뉴올이 승리를 할 때 보면은 상대팀을 엄청 막 그 점수를 적게 통제를 하고 본인들은 많은 득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바가 나는데 안 그럴 때는 적당히 뭐 언더 뜰 때도 있기 때문에 저는 뉴올 쪽을 일단 좋게 보도록 하고 뭐 언더오버보다는 저는 뉴올의 승패 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긴 합니다. 그리고 내일 뭐 미첼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미첼이 있고 없고가 클리블랜드한테는 거의 10점 정도 이런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미첼이 없어지니까 클리블랜드 경기가 언더 쪽으로 많이 간다. 내일 기준점이 218인데 미첼이 없어도 220점 정도는 난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멤피스 대 샬럿 경기. 내일은 멤피스가 상당 선수들이 좀 복귀를 합니다. 근데 원래 결장하는 뭐 베인, 스마트, 모란트 이런 주전급들 복귀가 아니고 좀 부속품들의 복귀죠. 스카트 피펜 주니어라든지 빈스 윌리엄스, 그리고 뭐 또 누구 돌아오더라. 하여튼 여러 선수들이 복귀를 해요. 어제 경기는 되게 많은 결장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라인업 상으로도 프로버블이 꽤나 많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돌아오는 멤피스고 자잭주도 뛸 수가 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샬럿 같은 경우는 트레맨이 복귀할 수 있다. 제가 여러 차례 샬럿이 최근 가드 백코트 라인에서 결장이 되게 많다고 썼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라멜로, 세스커리, 코디 마틴, 맥고엔스 전부 다 그 가드 자원들이고 마크 윌리엄스는 센터죠. 지금 계속해서 결장이 길어지고 있는데 내일은 뭐 멤피스가 많은 선수들이 돌아온다. 이것들은 얘기할 만한 것 같고, 멤피스가 지금 후반기 지표로 보면은 공격 부분에서 트리플 꼴찌예요. 득점, 야투, 3점 세 가지 부분에서 전부 다 꼴찌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멤피스 대 샬럿,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경기도 205.5 기준점인데, 제가 아까 뭐 올랜도나 브루클린 얘네가 수비 실력으로 언더를 찍는 느낌이라면 얘네는 멤피스나 샬럿은 둘 다 늠농구의 달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양팀 다 또 똑같아. 멤피스도 공격 안 되고 수비 적당히 되고, 샬럿도 공격 안 되고 수비 뭐 적당히 되고, 특히 3점 슛을 가장 잘 통제하는 뭐 그런 팀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지표상으로는 샬럿이 조금 나아 보이긴 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멤피스가 최근에 좀 직전 워싱턴전이 그랬었죠. 많은 리바운드 막 바탕으로 좋은 경기를 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요. 내일은 사실 오늘처럼 막 많은 리바운드 잡으면서 그렇게 경기하기 좀 쉬울 것 같지는 않아. 이게 자책주 관련된 건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에 이거 잘 보이려나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올 시즌 제런 잭슨 주니어의 이런 그 코트, 공격 면에서 여기 코트 이곳저곳에서의 슈팅 능력치거든요. 보면은 파란색은 안 좋은 거고 빨간색이 좋은 거예요. 근데 빨간색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자책주가 잘했다. 파란색 부분에서는 리그 평균 이하였다. 이런 거거든요. 보면 밑에 필드골 버셔스 리그 에버리지. 그러니까 파란색이면 마이너스 10, 리그 평균 대비 마이너스 10%가량 안 좋았다는 소리고, 뭐 옅은 파란색은 5%가량 안 좋았다. 주황색은 5%가량 좋았다. 그 빨간색은 플러스 10%가량 좋았다 이런 건데, 자책주가 보면은 작년에 비해서도 골 밑에서 마무리도 안 좋고 외곽에서도 좀 안 좋고 그냥 그거거든요. 그냥 그나마 코너에서 좀 괜찮고 뭐 엘보우 쪽에서 롱투 같은 거 나쁘지 않다 뭐 이런 건데, 한마디로 자책주의 이런 그 효율이 많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책주가 가끔 막 30득점 받고 그런 경기가 있기는 한데, 글쎄요 샬럿도 뭐 브리지스나 리차드 이런 덩어리 좀 뭐랄까 몸빵이 되는 수비수들도 꽤나 있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일단 내일 언더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멤피스 쪽을 좋게 보고 있어요. 이게 워낙에 샬럿이 요즘 못한다. 사실 난 둘이 붙으면은 멤피스 쪽이 조금이라도 우세일 것 같은데, 멤피스는 아무래도 결장이 너무 많은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이가 없으면 잇몸이 없으면 틀리 막 이렇게 제가 게임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내일은 꽤나 쏠쏠한 친구들이 돌아오는 편이다. 그런 것들 생각하면 저는 멤피스 쪽을 조금 더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럿이 트레이드 이후에 좋았던 경기력이 요즘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 분위기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멤피스 쪽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 대 골든스테이트 경기인데 여전히 커리가 없죠. 커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그래도 돌아올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내일까지는 아마 결장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골스는 어쨌든 커리가 없는 올 시즌 5경기 중에 직전 샌안토니오전 승리를 하면서 그래도 커리가 없을 때 어느 정도 돌아가긴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긴 했었어요. 근데 샌안토니오랑 달리 지금의 댈러스는 화력이 일단은 좀 좋습니다. 최근 댈러스가 3경기 동안 마이애미한테도 3점으로 역전을 했어. 디트로이트한테 142점 폭격, 시카고를 127점. 댈러스의 3 같은 게 꽤 괜찮아요. 이 경기도 사실 맛있지는 않아요. 맛있지는 않은데 일단 저는 오바 쪽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커리가 없을 때 골스가 언더 쪽으로 한 10점 이상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댈러스가 너무 수비적으로 뭐가 없는 팀이죠. 보면은 수비 스탯상으로 지금 실점 29등, 그러니까 뒤에서 2등, 득점 전체 1위 팀인데 실점 전체 2위 팀이에요. 일단 댈러스가 극 오바 팀에 속하고, 골스는 공수 양면에서 그냥 리그 평균에 속한다. 후반기에는 NBA 게임들이 참 점수가 안 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저는 댈러스 대 골스 그래도 붙으면은 지금 언더 보기는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골스도 야투 시도는 많이 하는 편이고 템포가 빠른 편이기도 하고 댈러스 역시 뭐 수비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공격면은 훌륭하고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일단 오바를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댈러스가 막 7.5를 무난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 그리고 올 시즌 골스는 오히려 홈보다도 원정에서 꽤나 잘했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사실 되게 까다로운 경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바 정도만 예측을 할 텐데 이 경기도 사실 맛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기 또 포틀랜드 대 애틀랜타. 사실 요즘 트레이 형이 없는 애틀랜타가 언더 맛집이고 포틀랜드는 얘네들이 은근히 잘한다. 그렇게 좀 쓸만한 팀들이 얘네 둘이 붙으면 좀 애매해져요. 그래서 나도 이게 매치업이 답을 내리기가 조금 애매해. 후반기에 애틀랜타 보면 최근 9경기 중에 아마 2경기 정도만 트레이 형이 출전을 했고 남은 7경기는 트레이 형이 다 없었어요. 그래서 애틀랜타 지금 후반기 9경기 동안 평균 215점밖에 안 나는 언더팀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제일런 존슨, 빅 윙장으로서 가치가 높은 제일런 존슨이 없고 사빅 베이도 지금 시즌 아웃이고요. 그래서 내일 애틀랜타는 보그다노비치를 선발로 내세울 거고 크레이치라는 선수가 이번에 좀 선발로 출전을 할 거다. 그리고 반면에 포틀랜드는 이제 스쿠 핸더슨이 돌아왔고 여전히 지금 뭐 브룩던이 없긴 하지만은 핸더슨 돌아왔고 그랜트도 출전이 그래도 좀 출전할 수 있을 걸로 보이기는 보여요. 사이먼스 여전히 주축이고 생각보다 포틀랜드가요 후반기에는 경기력이 괜찮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후반기 포틀랜드 넬레이팅 상으로 그래도 좀 중위권 정도는 하고 있다. 포틀랜드의 색깔 오펜시브 리바운드 많이 따고 상대팀의 턴오버 최대한으로 유발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팀의 3점을 최대한 통제를 한다. 이런 것들이 포틀랜드의 색깔인데 저는 일단 그래도 포틀랜드가 구색을 갖췄다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애틀랜타는 결장이 꽤나 많은 상태이고 제일런 존슨 같은 그리고 사딕 베이까지 빠져있는 상황 거의 뭐 주전급에서 지금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남은 셈인데 포틀랜드도 역시 브록던이 없고 뭐 이런 식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에이튼이 경기 이런 경기 내용과는 별개로 에이튼이 뭐 득점 같은 거 많이 기록하고 리바운드 치도 나쁘지 않고 그렇거든요. 제가 뭐 여러 차례 에이튼이 보이는 스탯과는 별개로 팀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했지만은 득점 많이 하고 리바운드 잘 잡아주고 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에이튼이. 그리고 제라미 그랜트 뛸 수 있고 핸더슨이나 사이먼스가 있으면은 평소보다는 포틀랜드가 득점에서의 이런 뭐 분위기도 이어갈만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드릴만 한 것 같고 양팀 다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브록던이 없었을 때 포틀랜드랑 그리고 트레이 형이 없는 상태의 애틀랜타인데 브록던이 없으니까 포틀랜드가 득점이나 수비 이런 양면에서 7.3점 가량 손해를 본다. 그리고 언더 쪽으로 3.7점 가량 간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애틀랜타는 트레이 형이 있고 없고가 오히려 트레이 형이 없으니까 팀적으로는 이득이에요. 득점이 줄어든 만큼 그만큼 수비가 좋아진다. 이게 이제 애틀랜타의 색깔인데 그래서 트레이 형이 없을 때 오히려 0.7점 가량 플러스라고 합니다. 소폭이나마 오히려 좋아졌다고 하고 언더오버 트레이 형이 없으니까 확실히 언더 게임 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트레이 형이 없는 애틀랜타는 최근 8경기 동안 5승 3패 정도로 나쁘지 않기도 하고 사실 이 경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갖고 그냥 저는 일단은 언더 쪽으로 좀 살피고 있긴 한데 나는 구색 자체는 포틀랜드가 조금 낫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애틀랜타가 요즘에 꺾은 팀들이 브런슨이 없는 뉴욕 닉스, 미첼이 없던 클리블랜드 그리고 이제 상태가 아주 안 좋았던 멤피스 뭐 이런 팀들이라 가지고 사실 막 애틀랜타가 승리한 경기들도 조금 의심도 되고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일단 저는 색깔 자체는 포트프렌의 언더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서로 포틀랜드는 다른 팀이랑 애틀랜타도 다른 팀이랑 붙었으면 더 예측이 쉬웠을 텐데 얘네 둘이 붙는 거는 좀 애매한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크라멘토 대 레이커스 경기가 있는데요. 세크라멘토가 맞대결상으로 레이커스한테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20일 그러니까 그 사보니스를 트레이드한 이후거든요. 사보니스 트레이드 이후로 세크라멘토가 레이커스를 만났을 때마다 전부 다 승리를 했다. 그리고 내일 기준점이 1.5밖에 안 돼가지고 레이커스한테 올 시즌 세크라멘토가 10점 차 승리, 15점 차 승리 그리고 한 번 또 이제 5점 차 승리 작년에는 5점 차 승리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세크라멘토는 일단은 레이커스 상대로는 조금 약간 웃으면서 경기를 할만 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원래는 백투백일 때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시즌 초반에는. 근데 점점 요즘에 백투백 경기들을 많이 승리를 하면서 5승 5패로 맞췄습니다. 옛날에는 막 그 백투백일 때 실점 부분이 되게 안 좋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전보다는 확실히 괜찮아졌어요. 원래는 이게 막 130점가량 백투백일 때 실점을 했는데 지금은 118.5점까지 실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왜 레이커스가 세크라멘토에 이렇게 좀 고전에 면치 못하냐, 이게 앤서니 데이비스가 사보니스 상대로 조금 약간 힘을 못 써요. 좀 AD가 그런 게 있어. AD가 분명 이제 공수 양면에서 좋은 선수이긴 한데 사보니스 같이 힘 좋은 애들 상대로는 공격에서 뭔가 좀 이렇게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전 경기도 보면은 그 미네소타의 고베어가 없었던, 고베어나 카레선이 타운스가 없는 높이가 낮은 미네소타 상대로 되게 잘했었잖아요. 근데 나는 사보니스가 있는 세카한테는 조금 고전할 만도 하다. 그게 보시다시피 그 상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내일 뭐 세크프렌 쪽 볼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좀 레이커스는 후반기에 확실히 공격팀의 색깔이 있고 세크라멘토는 전에만큼 이런 그 공격적인 색깔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3점이 안 터져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양 팀이 붙으면 저는 오바 쪽을 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자, 오늘 챔피언스 리그 먼저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결장 상황들 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전급들의 결장 없는 상황이에요. 별다른 이렇게 결장 상황 없는 게 눈에 보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비슷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호세 히메네스가 없긴 하지만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큰 결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에서 가장 출전 시간이 많은 선수가 슐로터백이거든요. 근데 니코 슐로터백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오늘 뛰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소 돌무는 수비적으로 걱정을 하긴 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쥘레나 훈멜스 이런 선수들을 쓰면 되긴 하지만 얘네들이 쥘레가 이제 100m 이런 기록은 좋지만 얘가 좀 기민한 편은 아니거든요. 덩치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돌문이 조금 이제 뭐 라인을 올리고 경기를 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좀 빡셀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네 팀 다 아주 큰 결장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냥 돌문이 슐로터백 빠진 거 정도? 그 정도만 살짝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밀란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제가 맨날 뭐 보여드리는 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아름다운 홈 성적을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래요. 가장 최근에 코파델레이에서 빌바오한테 패배를 하면서 길고 길었던 홈 우패 행진이 깨지기는 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홈 전적 한번 볼게요. 뭐 리그에서만큼까지는 아닙니다. 2022년부터 홈에서는 패배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고 그 전에도 보면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주 막 이렇게 좋은 모습까지는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1차전에서 꼬마의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었죠. 인터밀란 상대로 유효 슈팅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고 최근 들어서는 옛날에 이제 한참 꼬마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강세가 있었던 그런 시절에 비하면은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에서는 그렇게 요즘에 영향력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런 얘기들 조금 드리고 싶어요. 꼬마가 언뜻 보기에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홈에서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글쎄 걷어들인 이런 수확물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거를 일단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인터밀란은 일단 최근 기세 한번 볼게요. 인터밀란은 최근에 13연승 달리고 있죠. 최근에는 리그에서 되게 까다로운 상대인 볼로냐 상대로도 원정에서 승리를 하면서 여전히 지금 이탈리아의 맹주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인터밀란인데 1차전에서는 인터밀란이 꼬마 상대로 큰 점수 차로 이길만한 경기였어. 사실은 그 경기는 아르나우토비치가 결승골을 넣긴 했지만은 거의 뭐 빅찬스를 3개 정도 날렸습니다. 그 정도로 인터밀란이 꼬마 상대로 주전급 공격수가 없었음에도 상당히 좋은 경기를 했다. 이런 것들은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꼬마의 홈임에도 인터밀란이 정배잖아요. 꼬마의 홈이라는 게 가장 큰 변수거든요. 근데 꼬마가 챔피언스 리그에서만큼은 조별리그 말고 토너먼트에서는 썩 좋지가 않았다. 1차전을 패배한 이후에 2차전 원정에서도 이렇게 좀 만회를 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것들도 덜어 보여줘 왔었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일단 인터밀란 쪽을 좋게 볼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인터밀란이 꼬마 원정에서 승리를 할까? 이것도 조금 걱정이에요. 꼬마의 압도적인 이런 홈 성적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인터밀란이 과연 꼬마 원정에서 승리를 했을까? 그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무승부 가볼 만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터밀란 경기력이 좋은 건 맞는데 그렇다고 꼬마급 되는 이런 정도의 팀을 무난하게 제압할 수 있을까?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꼬마도 그리즈만도 돌아왔고 선수단 대부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뛸 수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인터밀란이 요즘에 좀 승리를 할 때는 그 중원 싸움에서 먼저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꼬마의 중원에서 지난 경기 바리오스도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해줬었고 코케가 요즘엔 좀 안 좋긴 한데 뭐 데파울이라든지 마르코스 요렌테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이 활약해준다면은 좀 대등한 경기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인터밀란이 지금 뭐 리그에서 보여주는 포스나 유럽 전역에서도 꼽힐 만한 그런 강팀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꼬마 원정은 나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한다. 저는 일단은 무승부를 생각하고 있고 지금 꼬마가 프렌 받았으면 저는 프렌도 갈만하지 싶고 언더도 좀 생각은 또 하고 있습니다. 뭐 돌문 대 PSV는 대단한 건 없고요. 아까 뭐 슐로터백 결장 얘기해드린 것 같고 그 직전 경기 보면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PSV 원정이었는데 그때 제가 프렌을 갔거든요. 선제골 넣고 다행히도 뭐 비기긴 했지만은
프렌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 경기가 아마 돌문 프렌이 1.7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얘네도 보면은 돌문이 최근 홈에서만큼은 좀 이제 유수의 강팀들 맨시티, 첼시, 밀란, 뉴캐슬, 파리 생제르맹 이런 팀들한테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 봤을 때는 그냥 뭐 돌문 쪽을 보는 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PSV 아인토벤이 네덜란드 맹주이기도 하고 홈에서는 막강하지만은 챔피언스 리그 이제 그 PSV의 원정 한번 볼게요.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최근에는 그래도 무승부도 덜어 있었고 하긴 하지만은 여기 있는 대부분의 성적들이 그 챔피언스 리그 예선이에요, 예선. 그런 점들 생각하면은 저는 PSV가 아무래도 매년 좀 선수 유출도 있는 편이고 압도적인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8만 과중의 성원을 받는 돌문을 넘어서 다음 라운드 진출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 하게 되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 경기는 돌문의 승 정도 예측을 할게요.